몇 년 전 대학원에 다닐 때 이야기다. 석사학위 논문도 냈겠다. 한참 한가할 무렵이었다. 마침 그 무렵 괴담에 꽂혀 오컬트판을 전전하며 온갖 이야기를 읽어대곤 했었다. 눈에 보이지는 않더라도 귀신은 실제하는 걸까 고민하면서 그 무렵 나는 완전히 낮과 밤이 뒤바뀐 생활을 하고 있었다. 새벽 2시에 잠을 깨 컵라면이나 먹으려고 부엌으로 향했다. 부엌에서는 현관문이 보인다. 그런데 그 문 아래쪽 신문을 넣으라고 만들어 놓은 구멍에서 희고 작은 손이 나와 있는 게 아닌가. 구멍의 폭은 5cm가 될까 말까 해서 보통 사람 손은 넣을 수도 없는 크기였다. 그 손은 아래에서 위로 휘저으며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했다. 오컬트판에서 봤던 손만 나오는 귀신 이야기가 떠올라 나는 반쯤 패닉 상태였다. 하지만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귀신이 힘을 얻는다는 이야기도 있었기에 나는 2번 다시 나타나지 못하게 겁을 주기로 했다. 현관 옆에 놓여져 있던 목장갑을 꼈다. 목장갑을 낀 채라면 귀신을 만져도 괜찮다고 의미도 없는 자기 최면을 걸어가면서 나는 손을 붙잡았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그 손을 잡아당겼다.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다. 당황한 나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우체통에 손이 끼인 채 울부짖고 있는 아이가 있었다. 그리고 누군가가 복도를 달려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대학 무렵부터 복싱을 했었기에 완력에는 자신이 있었다. 그 탓에 아이의 팔은 구멍에 꽉 끼어 뺄래야 뺄 수가 없는 상태였다. 나는 뭐가 뭔지도 모를 지경이었지만 119에 전화를 했다. 아이 팔이 껴서 빠지지가 않아요. 라고 말을 하자 곧바로 구급차를 보내줬다. 하지만 구급대원이 와서 팔을 잡아당겨도 빠지질 않아 어쩔 수 없이 크로우바 같은 걸로 구멍을 뜯어 넓혀 겨우 빼낼 수 있었다. 아이는 쇄골과 손가락뼈가 부러지고 손목, 팔꿈치, 어깨뼈가 빠진 데다 인대까지 찢어진 상태였다. 나는 경찰서에서 사정 청취를 받았다. 경찰관은 아이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거냐며 노성병력을 질렀다. 큰일 났다. 미안해서 어쩌지? 나 감옥 가는 걸까? 하면서 벌벌 떨며 이틀을 구치소에서 보냈다. 그 후 경찰에게 사건의 진상을 들을 수 있었다. 그 아이가 구멍으로 손을 넣어 문을 열면 부모가 빈집털이를 하는 상습 절도범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들었던 복도를 달리던 발소리는 아이의 부모가 냈던 것이었다. 그 후 나는 불기소 처분으로 끝났다. 그 아이 부모와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생활비도 없고 살던 집에서 쫓겨나 차에서 생활하고 있었다고 했다. 아이 식비를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던가. 그 후 그 가족이 어찌 되었는지는 모른다. 아이가 아파 울부짖는데 그걸 버리고 도망치는 부모가 내게는 너무나도 두렵게 느껴졌다. 두 번째 이야기, 장례식장. 영감을 지닌 동료에게 들은 이야기다. 원래 옛적부터 종종 귀신을 보곤 했다는 그녀지만 자주 보게 된 계기는 따로 있다고 한다. 이전에 장례식장에서 일했을 때부터 심해졌다는 것이다. 그 시절 그녀가 겪은 일 중 하나라고 한다. 그날 장례식은 밤에 자다 심장발작으로 세상을 떠난 남자의 장례식이었다. 당연히 부인의 황망함과 슬픔은 엄청난 것이었다. 장례식에 달려온 사람들도 다들 갑작스런 비보에 충격을 받아 분위기는 무거웠다. 너무 어려 아직 무슨 상황인지조차 모르는 듯한 딸은 쓰러져 오는 어머니 옆에서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다. 이런저런 준비 때문에 식장 안에서 일하고 있던 그녀에게도 그 분위기는 참기 힘들 정도로 무겁게 다가왔다. 하지만 동료가 가장 참기 힘들었던 건 죽은 당사자가 자기 장례식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동료의 말에 따르면 그런 일 자체는 드문 것은 아니라 한다. 그녀의 경험에 따르면 죽은 사람 넷 중 하나는 자기 장례식에 나타난다던가. 죽은 남자는 멍하니 서 있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얼굴을 한 채 제단 위에 놓인 자신의 영정, 쓰러져 오는 아내, 회장에 몰려온 친척과 친구들의 침통한 얼굴, 이리저리 둘러보는 사이 남자는 서서히 자신이 죽었다는 걸 이해한 듯
점차 절망스러운 표정을 지어갔다고 한다. 동료는 도저히 보고 있을 수가 없어 밖으로 나가 그저 명복을 빌었다고. 주변 사람에게 말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는 건 살아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무서운 일이다. 하지만 죽은 후에도 평안을 얻지 못하고 살아있을 때처럼 절망을 맛봐야 한다는 건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 믿고 싶은 내게는 그게 너무나도 두렵다. 세 번째 이야기, 100년 가까이 된 작은 목욕탕. 내가 초등학생일 무렵 우리 집 근처에는 10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작은 목욕탕이 있었다. 하지만 오래된 가게라고는 해도 시대의 흐름 때문인지 손님들이 그리 많이 찾아오는 곳은 아니었다. 우리 할아버지는 그 목욕탕을 무척 좋아해서 매일같이 그 목욕탕에 다니는 게 소소한 즐거움이셨던 것 같다. 아무 예고도 없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셨지만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목욕탕에 갔었으니 어느 주말 밤 나는 아버지와 함께 목욕탕에 갔다. 옷을 벗고 힘차게 욕실 문을 열었는데 깜짝 놀랐다. 언제나 팔이나 날리고 있던 목욕탕이 어찌된 일인지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욕탕 안에도 사람 투성이고 씻는 곳에도 사람들이 꽉 차 있었다. 내 뒤를 따라온 아버지도 깜짝 놀랄 정도였다. 이래서는 못 들어가겠네. 좀 기다릴까? 아버지는 맥주를, 나는 아이스크림을 사고 탈의실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목욕 전에 아이스크림을 먹다니 평소와는 완전 차례가 반대라 나는 어쩐지 즐거웠다. 한동안 기다렸지만 나오는 손님은 아무도 없었다. 아버지가 가서 지금은 어떤지 좀 보라고 해 나는 다시 가서 문을 열었다. 그리고 또 놀랐다. 아까 전까지만 해도 그토록 혼자 파던 목욕탕이었는데 지금 보니 손님은 두세 명 뿐이었다. 방금 전까지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던 데다 나온 사람도 없었는데 아버지도 깜짝 놀란 듯 했지만 원래 사람이 사소한 건 신경 쓰지 않는 분이라 아무 일 없었던 듯 평소처럼 목욕이나 했다. 목욕을 마치고 돌아가는데 카운터 옆에 붙은 종이가 눈에 들어왔다. 이럴 수가.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가게를 닫는다는 것이었다. 고작 일주일가량 남았는데 문득 깨달았다. 아직 어린 나이였는데도 왠지 아까 그렇게 손님이 많았던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가게가 문 닫는 게 아쉬워서 먼 옛날부터 이 목욕탕을 찾았던 단골 손님들이 마지막으로 죄다 놀러왔던 거겠지. 아버지도 나와 같은 생각이었던지 할아버지도 분명 계셨을 텐데 말이야. 기껏 아들이랑 손자가 같이 왔는데 인사라도 해주지 참. 이라며 중얼거리셨다. 나와 아버지는 그대로 아무 말 않고 손잡고 집에 돌아왔다. 목욕탕이 문 닫는 날 다시 한번 아버지와 목욕을 하러 갔지만 그날은 평소처럼 한산할 뿐이었다. 목욕탕이 가득 찬 걸 본 것은 그날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